뉴스크림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겨레 21 서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석우입니다. 오늘 유 기자가 이야기 준비하셨죠? 네, 제가 오랜만에 이야기를 준비한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또 한 주 쉬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크고 예. 준비 많이 한 걸 좀 들고 왔어요. 무슨 이야기죠 이번에? 기후위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흔히 1.5도 1.5도 많이 쓰는데 1.5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2도가 넘어가면은 그냥 망하는 그쵸, 거고 그쵸. 예.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 1.5도까지 가면은 2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기 때문에 1.5도 예. 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예.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업화 이전 시대의 평균 기온에 비교해서 지금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가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 근데 산업화 시대라고 하면 1850년에서 1900년대 평균 기온이 한 13.5도 정도 됐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1.1도 정도 올랐어요.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그리고 23년도 1년만 치면은 1.5도가 올랐어요, 이미. 근데 이제 평균 기온을 낼 때 보통은 10년에서 뭐 30년 정도를 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달성되려면 좀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1.5도가 넘어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친다. 네. 어떤 재앙이 닥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인간의 예측으로는 뭐 설명 불가능한.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름만 돼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폭염, 폭우 이런 것들이 역대 최대 폭염, 역대 최대 폭우 이게 매년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됐을 때 1.5도가 넘으면 이 온도가 막 50도를 넘어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해수면 거죠. 상승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해수면도 있고. 바다 산성화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개별 시민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좀 어떤 식으로 하면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그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했을 때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그 프로젝트를 취재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제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면 2015년에 파리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고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근데 일각에서는 기업이 배출하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가 내가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줄여야 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기업이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마이크, TV, 노트북, 스마트폰 다 우리가 결국 일반 시민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내가 이 탄소를 좀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고 시민의 관점에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줄여야 되는지 우리 정부 계획에는 지금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시민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더 줄일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직접 참여하셨나요? 이게 모집을 한겨레 21이랑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같이 했는데 한 200분 넘게 지원을 해주셔서 5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겨레 21 기자들한테도 다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 4명이 응해줬습니다. 제안에. 그중에 3명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나머지는 응해주질 않았죠. 이게 참 기사를 쓰면서도 언행일치가 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기사를 쓰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스스로도 좀 변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좀 부족한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4명이 한 달 동안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4명이 또 시작을 했는데 3분이 중도에 이제 끝까지 완성을 못했어요. 저도 한 3주차까지는 기록을 하다가 그렇죠. 제가 이제 그냥 포기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냥 핑계고. 그게 한 달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엑셀 파일에 항목이 한 300가지 정도 항목이 됩니다. 먹거리만 해도 종류가 한 100가지가 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매일매일 우리가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입할 때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과 의류, 뭐 옷이 막 한 100개라고 하면 그 옷 각각 언제 샀는지, 전자제품 언제 샀는지 이런 걸 다 기입하려면 거의 한 반나절이 걸리더라고요. 네. 거기서 일단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50명 중에 지금 한 절반만 남았는데 아, 예. 김양진 기자도 한 3주차까지 하셨고 네. 서혜미 기자도 시작하셨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바로 여기서 이제 첫 주차에 중도 포기를 했는데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적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겨울 옷, 뭐 코트도 몇 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적게끔 되어 있는데 그쵸. 일단 저는 생각보다 제가 옷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있었고 네. 겨울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네. 그걸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좀 쉽지 않았다기보다는 사실은 귀찮았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예. 중도 포기를 네. 네. 정말 귀찮거든요. 그거 다 기입하려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금융상품도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적금, 그다음 내가 가입한 보험 이런 것들을 다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게 각각 얼마나 배출하는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작업인데 어쨌든 그거를 50명 중에 한 23명이 다 완성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결과를 보시면 개인별 탄소 배출량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1인당 탄소 배출을 한 어느 정도 한다고 보시나요? 한번 1톤? 1톤이요? 100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한 14톤 정도? 아. 1인당? 근데 이게 서구권에 비교해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랑 캐나다는 한 15톤에서 16톤, 프랑스랑 영국은 10톤 미만이거든요. 한 8톤 정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각 국에서 배출되는 전 탄소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그냥 산수만 한 값이에요. 네. 그리고 개개인의 시민들이 어디서 얼마나 많은 걸 배출하고 있는지는 조사가 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이거 한 달 살기 프로젝트나 뭐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어떤 부분이 많은지를 알아본 거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처음으로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결과를 보면 이 23명의 감축 전 평균은 한 8.4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적었죠.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참여한 사람들 자체가 기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1.5도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8.4톤이었는데 그게 감축을 시작하고 나서 6.9톤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5.9톤이었거든요. 아. 왜 5.9톤이냐면 그러니까요. 그게 한국의 그 탄소 중립 계획에 보면 40%를 줄이기로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거에 맞춰서 40%를 줄이고 그리고 또 이제 13.6톤이라는 숫자가 한국 전체 배출량을 그냥 나눈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소비 부분만 해서 0.7% 뭐 이렇게 하면은 목표가 5.9톤. 근데 이거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많이 줄였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그 숫자가 우리도 막 100톤, 1톤 얘기했지만은 숫자가 보여야지 줄이는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렇죠.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좀 경쟁 의식도 생기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좋은 효과가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량 감소를 막는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지역의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중교통 인프라. 예를 들면 제가 취재했던 분 중에 상주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농민분인데 그분은 자기 먹거리의 95% 거의 대부분을 농사 지은 걸로만 만들어 드시거든요. 그래서 육식도 안 하시고 채식 비건이신데 그렇게 먹거리를 다 만들어 먹고 하면 탄소 배출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탄소 배출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분이 사시는 곳을 직접 찾아갔거든요. 서울에서 상주까지 자차를 이용하면 3시간이 조금 안 걸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을 때 한 6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상주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는 자주 있어도 거기서부터 그 각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가 하루에 2-3대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일이 있어서 시내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될 때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을 맞추려면. 자가용으로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계속 왕복해서 진료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교통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농민 개인의 탄소 배출을 막는 구조적인 원인이었던 거죠. 발전소 하청업체들은 그 회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버스 지원을 안 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차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발전소는 위치 특성상 그 바닷물을 이용해야 되는 특성상 다 외진 곳에 있거든요. 수도권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특히 바다와 가까운 이런 시골 위주의 지역인데,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훈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이제 설비, 전기 설비 뭐 이런 관련 일을 하는데, 그 이제 회사 기숙사를 못 써서 그 시내에서 따로 집을 구해서 지내거든요. 근데 회사랑 거리가 한 10km에서 20km 정도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출퇴근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하청업체 직원들을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정규직만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사실 버스만 타고 다닐 수 있어도 탄소 배출 훨씬 줄어드는데, 그거를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태워주지 않으니까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걸 건의를 해봤지만 뭐 비정규직이라 하청업체라 뭐 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만 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거는 뭐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건데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뭐 또 정부가 나설 것까지는 아닌 이런 것들도 되게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거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육류에서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채식 위주로 한 끼를 먹는다고 하면은 한 1kg가 안 돼요, 그 탄소 배출하는 게. 네. 근데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한 10kg 정도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탄소 배출이. 저희가 만나본 분 중에 이봄 씨라고 경남 산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탄소 배출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탄소 배출을 그나마 많이 하게 되는 게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급식이 있으니까 급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봄 씨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라서 급식을 3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냥 비채식, 그다음 페스코, 그다음에 비건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워낙 저희 한겨레 21에서도 이 그 급식실 문제를 최근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그 이제 인력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은 채식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봄 씨는 1학년인 상태에서 채식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만약에 이봄 씨가 이 채식을 할 수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해서 또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은 5.9톤을 달성을 하더라고요, 이봄 씨가. 근데 지금 상태로는 채식을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해서 5.9톤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은 영역이 그러면 교통하고 먹을거리인가요?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거는 소비. 소비가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거든요. 교통은 한 10%에서 20% 사이예요. 그럼 소비가 뭐냐? 뭐 스마트폰, 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에어컨도 소비고요. 뭐 내가 뭐 의류를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소비인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렇게 쓰면 얼마 이거 자체가 별로 안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만들어지는 게 그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76%의 탄소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까지 배송 오는 과정에서 한 20%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놓고 하나도 안 쓰더라도 이미 95%의 탄소 배출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 소비재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흔히 그냥 책 같은 거라고 치면 이 책이 250g 기준으로 이 한 권을 만드는데 1kg의 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나무를 베고, 나무 베는데도 또 그렇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배서 만들어지는 공정,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배송되는 과정, 네. 여기서 이미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되게 인식으로는 뭐 비닐봉지가 되게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되고 이런다고 하지만, 오히려 비닐봉투보다도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건 종이봉투가 더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저도 잘 몰랐었던 것들이거든요. 예. 탄소 배출하는 그 주범은 결국 소비면은 결국은 또 기업의 그렇죠. 책임이 크다. 뭐 네. 그런 쪽으로 논리가 될 것 같네요. 영국에 본부를 둔 탄소 공개 프로젝트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총액에서 70%가 100대 기업에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업이 이미 70%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줄여봤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21년 기준으로 10대 기업이 거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기업들에서 만드는 걸 우리가 또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 뭐 스마트폰, 저기 뭐 카메라, 노트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소비자가 그걸 좀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도 바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 핸드폰 사라고 할 때 탄소 배출 얼마 하는지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뭐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뭐 베트남, 중국, 인도 이런 데에서 탄소 배출을 계속 늘리면 예. 그러면 이건 좀 말짱 도루묵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0%.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중국이 배출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진국들은 사실 이미 배출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해서 성장률이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한 다음에 지금 더디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실 미국, 캐나다, 뭐 유럽, 한국은 이미 배출을 많이 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한창 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일반 차보다는 훨씬 탄소 배출에 도움이 될 텐데,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를 더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만드는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신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전기차 같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는 정책이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도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중국은 중국대로 하게 두고 일단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도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 정부도 20년의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 계획을 보면 거기는 그 소비 부문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먹거리나 이런 소비하는 분야에서 얼만큼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계획에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업 너네 얼만큼 줄여, 정부에서 얼만큼 줄일 거야, 이런 것들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줄이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더 좀 줄이려고 했을 때 방해물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줄이려면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여야 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이번 기획을 통해서 밝히고 좀 더 정부 정책에 빠진 부분을 보완해 보자, 이런 빠진 게 아니라 별로 예.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저는 뭐 의지가 없죠. 사실 그 계획을 세우고서도 우리나라 탄소 배출은 계속 지금 늘고 있거든요. 계획만 그냥 세우고 실제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 목표가 5.9톤이라 그랬는데, 그게 정부 계획 40%에 맞춘 거거든요. 그 40%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뭐 청소년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훨씬 더 감축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로 현재에서 지금 소송이 이뤄지고 있고, 이게 아마 올해 결론이 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정부가 더 계획을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5.9톤보다 더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만 이뤄졌어도 5.9톤에 실패했는데, 이걸 만약에 더 줄인다고 하면 사실 가능할 수 있을지 좀 암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걸 줄이면은 뭐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공간도 제공을 하고, 예. 어떤 거를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좀 방향도 제시를 하고, 이런 게 없는데 알아서 줄여라, 기업들은 뭐 우리 목표가 이거다, 이걸로만 한다는 게 좀 답답한 상황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1.5도 기획 관련해서 취재 하나 했잖아요. 에너지 자립 마을에 다녀오셨죠? 에너지 자립 마을, 네. 금천구 에너지 자립 마을 갔는데, 네.
그런 생각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잘 된 이유가 뭔 거 같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마을에 이제 그 1.5도가 될 때까지 얼마가 남았고 이런 그 전광판이 있고 마을 내에 그 샴푸 같은 거 이제 덜어 쓰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어요. 샴푸 뭐 세제. 네. 그리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같이 쓰고 또 퇴비를 만들어요. 음식물 쓰레기로는. 그래서 옥상 텃밭에다가 그렇게 또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건데 이게 비결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 혼자서도 사실은 그 탄소 그 기입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전기를 막 생산하고 태양열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마을에. 비결이 뭐냐니까 공동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오래된 마을이고 서울이지만 주민들이 이제 서로 친하니까 그날도 갔더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집에 있는 마늘을 이렇게 갖고 오니까 그 마을에 그 다목적 뭐 이용 시설 같은 게 있거든요. 공동 이용 시설 같은 게 있는데 마늘을 이렇게 한 바구니 가져오시니까 같이 할머니들이 같이 앉아서 이제 까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네네. 집안일 있으면 갖고 와서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에너지 자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새삼 깨달았고 왜냐하면 뭐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서로 으쌰으쌰도 하고 줄이려는 노력도 같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도시가 되면서 맞습니다. 파편화되고 이러면서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기도 어렵고 실천도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좀 줄이려고 한다면 네. 결과적으로 어떤 걸 모델로 할지 그런 고민도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실천 노력을 하지만 이 개인의 노력으로만 개인에게 죄책감을 지우려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게 필요한지 또 공동체적인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사로 담고 김양진 기자도 그 공동체를 취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달 죄책감도 필요합니다. 죄책감은 좀 아니요, 덜 죄책감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죄책감은 아닌데 네.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노력을 어떻게 좀 이어가실 생각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먹는 것, 네. 공동체 이런 것들과 다 단절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도시에서 우리가 도시라는 걸 또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자유로운 공간을. 그 도시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과거의 어떤 먹는 것과 사람이 이어지는 그 생산과 사람이 소비가 이어지는 그런 삶을 도시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공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 제가 이제 이런 거 앞으로- 하나 아, 제가? 약속해 주시죠. 근데 저는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란 게 비행기 타는 게 완전히 그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 그러니까 비행기는 타지 말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행 가서 하루 숙박하는 것도 엄청난 탄소 배출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근데 무조건 여행을 가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내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뭐 그 서울 근교 아니면 뭐 자기 지역 근처로 여행을 다니고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 가는 이런 식으로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뭘 쓸데없이 되게 많이 산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남은 반년 동안 이제 온라인 쇼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말 네. 필요한 생필품은 가서 사고. 예.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움직이면 탄소 배출이에요 다. 그렇죠. 안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 한번 이거 한 달 동안 하면서 재택을 하루 해봤는데 거의 한 10%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움직이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집에서 밥도 해 먹었거든요. 배달이랑 외식 한번 하면 탄소 배출도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좀 근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재택만 할 수 그 없으니까.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근데 또 왜 그렇죠? 적게 먹고 적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도시 사람들은 많이 먹고 많이 운동 막 헬스장 가서 막 운동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아까 제가 연평균 한국이 14톤 한다고 했잖아요. 1인당. 이번 실험에서 제일 적게 배출하신 분이 1.5톤 배출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이분은 단독 주택에 사는데 그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만 그걸 다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금화마을이 다 그겁니다. 예. 네, 그리고 차도 전기차. 그래서 100% 그 재생에너지로 만든 걸로 예. 충전을 하시고 그리고 육식 안 하시고 예. 그리고 재택하시고
거예요. 은퇴하신 분이신가요? 아니 은퇴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한참 사회활동 하시는 분인데도.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뭐 우리가 직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탄소 배출의 양들이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실제로 더 많은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을 거고 더 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을 겁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르다는 건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우리 사회의 개개인들이 처해져 있는 불평등에 대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줄이게끔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 삶의 기초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1.5도씨 라이프 스타일로 이야기될 수 있고 저는 이 1.5도씨 라이프 스타일 한 달 살기를 통해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 온실가스를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배출돼서 이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하면서도 동시에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가 보여주는 지역과 개인 그리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이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다를 것이고 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라던가 주거 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이 배출하는 방식과 지나치게 넓은 공간에서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다를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1.5도씨 라이프 스타일로 같이 돌아보고 삶의 충분성과 효율성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로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하여튼 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좀 방법이 생기게 하는 그런 기사 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림! 뉴 스크림! 고맙습니다. You are